안녕하세요. 김현우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파트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간단합니다. 우리 고정자산 대장을 이제 작성하는 그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올 경우에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어쨌든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고정자산 대장이라고 하는 곳에 별도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고정자산 대장으로 우리가 여기 밑에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가 있죠. 그래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취득하게 되면 그 고정자산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거나 상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자산에 취득한 자산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정자산 입력에 해당이 되고요. 뭐 자산 계정 과목과 이제 코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본 등록 사항들을 입력하시는 거는 제가 지금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리겠고요. 페이지가요 162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162페이지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고정자산의 고정자산 내역이 다음과 같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을 해서 각 자산별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되면 자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정 과목별로 우리가 고정자산 대장을 왜냐면 이 건물 안에 A라는 건물, B라는 건물, 노량진 건물, 구로 건물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서 코드별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별로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코드는 1번 그리고 공장 건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취득 연월일은요 2018년 11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취득가액이 1,857만 원이 나와 있죠. 보시면 우리가 감가상각 지금 건물 유형자산의 경우에는요 유형자산은 어떤 식으로 재무상태표상에 유형자산은 취득가액이 얼마 예를 들어서 뭐 기계장치면 취득가액 얼마 그렇게 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순장부 금액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1월 1일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있는 우리가 유형자산과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감누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생략해서 적으시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순장부 금액이 결정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단기분, 예를 들어 2020년도면 2020년도에 감가상각비가 플러스가 되고 우리가 감가상각비, 분계를 감가상각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계를 입력을 하게 되면 기말 시점에는요. 12월 30일의 재무상태표에는 우리 이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누적이 되어 있을 거고 이걸 차감하게 되면 우리 순장부 금액이 결정이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준 것은 우리가 취득가액 요 금액 기초와 그다음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우리 기말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그다음에 취득가액 그다음에 순장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요 내용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고정자산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가액은요 최초 취득가액이에요. 기초가액에 우린 취득가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주시고요.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815000입니다. 우리가 정액법의 경우에는요.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다음에 그거를 내용연수로 나눠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반면에 우리가 취득가액과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기초장부 금액이죠. 여기에서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에다가 우리가 어떤 정률, 상각률을 곱하게 되면 정률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고 우리 회사의 상각 누계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태까지 감가상각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률법은 특히나 이렇게 기초 취득가액에서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이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게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계산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렇고요. 단기 중에 취득하거나 증가한 예를 들어 이 공장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었거나 취득을 단기 중에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신규 취득의 경우에는 근데 이건 과거에 취득했기 때문에 기초가액 그대로 넘어오게 되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있고요. 그다음 단기 감소하면 일부 양도하거나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뭐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상각대상 금액이 결정이 되면 내용연수 자 20년이죠. 내용연수를 우리가 20년으로 건축물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20년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상각범위액이 알아서 계산이 돼요. 우리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방법을 정하고요. 지금 보시면 상각 방법이 정액법으로 결정이 됐죠. 정액법에다가 내용연수만 있으면 잔존가치가 있으면은
잔존 가치는 없는 거로 가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잔존 가치를 뭐 따로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로 나눠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회사 계상액은 이제 92만 7,350원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회사가 이렇게 우리 상각 범위 내에서는 92만 7,350원 이게 세법상 상각 한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 한도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용자 수정을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 6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사용자 수정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이렇게 알아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해당 자산이 공장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코드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렉이 걸린 것 같네요. 자, 고정자산 등록하세요. 자, 건물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입력하던 거 그래서 500번대 제조로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초에 815만 5천 원 여기에다가 감가상각비 92만 7,350원을 더하게 되면 우리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취득가액 1,854만 7천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면 단기말 장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줘야 되는 금액은 92만 7,350원 이만큼을 감가상각비로 계산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입력을 해두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그 다음은 우리가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로 가야 되는데요. 차량 운반과는 우리가 여기서 차량 운반구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해당 코드별로 각각 별도로 관리해줘야 되고요. 승용차, 그다음 취득 연월일은 2019년 3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기초가액 보시면 3,100만 원이죠. 네, 취득가액 3,100만 원이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10147,509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단기주 취득 증가는 이건 신규 취득인 경우에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그러니까 3,100만 원을 단기 중에 취득했다면 여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무시해도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3,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2,820,852,500 여기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내용연수가 주어져야지 상각률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내용연수는 지금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판관비인지 아니면 우리가 제조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지 보시니까 본사 사무실에 해당이 돼서 800번대 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지금 기초상각비, 그러니까 기초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940만 원을 더하게 되면 우리가 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1,955만 1,977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3,100만 원에서 이 1,900만 원을 빼게 되면 1,10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된다. 일단 감가상각비는 얼마라는 거예요? 단기 감가상각비는 요 회사 계상액 9404,477을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디에다 반영하시면 될까요? 어디에다 반영하면 되냐면 이거를 결산자료 입력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결산자료 입력을 가시면요. 여기서 이제 1월에서 12월로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F7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아까 고정자산 대상에서 입력을 했던 92만 7,350원하고 그 다음에 9404,477 요 금액이 이렇게 알아서 불려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결산 반영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일단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건물, 공장 감가상각비 92만 7,350원이 여기에 입력된 거를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량 운반구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9404,477원이 이렇게 반영이 되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표를 추가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수정 분계가 알아서 반영이 되거든요. 우리 일반 전표 가서 볼까요? 12월 31일로 가서 조회해 보시면요. 이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2032, 우리 아까 202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우리 제조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우리 차량 운반구와 관련한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818, 209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 208이 차량 운반구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로 알아서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산 분계가 입력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
본격적으로 결산자료 입력 관련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자산 대장은 입력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세요. 크게 어렵지 않고 하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이제 결산입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장부를 마감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기중에 여러 가지 전표들은 다 입력을 해놓고 매입 매출 전표, 일반 전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일에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 그게 바로 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산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동 결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12월 31일에 일반 전표로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는 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직접 입력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전표 추가를 통해서 자동으로 결산하는 자동 결산 항목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우리 자동 결산 항목 12월 31일에 어쨌든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를 하게 되잖아요. 회계원리에서 공부하셨을 텐데 기말 수정 분계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동 결산을 해야 되는 경우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동 결산의 경우에는요 유형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우리 재고자산, 기말재고 입력하는 거, 법인세 비용 요 5가지만 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수동으로 결산을 해줘야 되고요. 비정상 감모 손실하고요. 그 다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으로 결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동 결산 이외에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재고자산, 법인세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동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선수수익, 성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이런 수동 결산 항목들은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이렇게 우리가 기중에 입력한 전표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우리가 어떤 발생주의 현금주의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발생주의로 바꿔주는 그런 기말 수정 분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주의로 계상을 했던 그런 전표들을 수정해주는 그런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뭐 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은 드디어 우리가 자동 결산까지 하고 나면 드디어 재무제 상태표를 마감할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를 마감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우리가 순서가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산세무 2급에서도 했었는데 제조원가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해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확정해줘야 재무상태표가 드디어 확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요 순서대로 재무상태표가 가장 마지막에 왜냐하면 우리 재무상태표상에 자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에 있는 이익잉여금하고 그다음에 기말에 있는 이익잉여금 요 차익분이 뭐예요?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상에 있는 당기순손익 요 금액이 요 차익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로 보내주려면 일단은 손익계산서를 확정을 짓고요. 손익계산서 확정을 지으려면 여기에 있는 매출 원가가 제조원가 명세서가 확정이 되어야 매출 원가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과 관련된 제조원가 명세서 이게 확정이 되어야 매출 원가를 확정 지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확정 지으면 여기에 이제 결정된 손익을 재무상태표에 보내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통해서 이익잉여금을 확정을 짓고 그러고 나서 재무상태표에 가서 자본에 있는 이익잉여금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인 겁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요 순서대로 재무제표를 확정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동결산 항목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우리가 전산세무 2급에서 공부했던 내용하고 달라진 건 아니에요. 달라진 건 아니지만 조금 복잡한 형태로 역시나 문제가 출제되는 형태니까 우리는 조금 더 심화된 형태로 문제를 훈련한다. 근데 뭐 새롭게 공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 전산세무 2급에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좀 복잡하게 분계가 나오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동결산을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 우리가 재무상태 지금 분계가 어떻게든 되어 있을 거잖아요. 분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 거예요. 현재 분계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 올바른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올바른 분계 혹은 올바른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여기서 여기로 만들어주는 수정 분계를 진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모품부터 볼게요. 자, 소모품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소모품은 보시면 사용분의 경우에는 사용분의 밑에다 적을게요.
자, 우리가 소모품의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이제 사용분과 그 다음에 미사용분을 나눠서 자,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항목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냐면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즉 우리가 현금을 주면서 이거를 우리가 사용분은 소모품비, 그 다음에 미사용분은 자산,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액을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전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돈이 나갔을 때 우린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전액 자산으로 처리하는 케이스 하나.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비용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 사용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 거는 이 미사용분에 대해서 소모품,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모품비를 줄이면서 자산으로 돌려주는 그런 분계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전부 다 자산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만 돌려주면 돼요? 지금 자산 중에서 사용분에 대한 소모품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과대 계상한 거니까 자산을 줄여주면서 소모품비로 바꿔주는 그런 분계. 그래서 우리 T 계정에 우리 차변이 비용이고 비용의 증가, 대변이 비용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이 자산의 증가, 대변이 자산의 감소. 라고 하는 이 분계의 우리 거래 판료소, 이것만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사실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속 문제를 풀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이고요.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당사는 제품 홍보용 타율을 구매해서 전액 광고 선전비로 처리를 한 거죠. 그럼 현재 어떻게 처리했어요? 현재 지금 광고 선전비로 처리한 겁니다. 전액을. 그러면 전액을 처리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여기는 전액을 250만 원을 광고 선전비로 했는데, 지금 뭐로 한다? 소모품으로 바꿔줘라. 소모품 250만 원으로 바꿔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광고 선전비가 과대 계상되어 있으니까 광고 선전비를 줄이면서 소모품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요, 주식회사 결산분계로 넘어갈게요. 회사를 바꿔주고요. 네, 결산분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일반 전표에서 이건 항상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월 31일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광고 선전비를 없애줘야 돼요. 비용의 감소는 대변이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 네, 판매비와 관리비 250만 원 없애주고요. 이거를 뭐로 대체한다? 네, 소모품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네, 이렇게 증가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풀게요. 당사는 소모품을 구입하고 소모품 계정, 즉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7만 원 지금 자산으로 2170000을 지금 현재 처리해 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올바른 게 어떤 거죠? 지금 보시면 결산일 현재, 이게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고요. 결산일 현재 소모품의 미사용액, 자, 미사용액만큼은 자산으로 처리하고요. 사용액은 우리가, 자, 사용액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비용으로 처리할 때 이 비용을 과연 제조로 할 건지 판관으로 할 건지 그것만 구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미사용액은 32만 원이고요. 그럼 나머지가 우리가 비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제조 부분의 사용액은 120만 원이고 나머지는 판매기와 관리비다. 그러면은 우리 217만 원이라고 하는 게 32만 원, 120만 원이니까 나머지는 뭐가 되죠? 판관비 65만 원만큼이 판관비로 계상이 됐구나.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자산으로 다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자산으로 처리한 건 문제가 안 되죠. 뭐가 문제가 돼요? 비용으로 처리한 요 금액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액을 다 자산으로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얘와 얘만 지금 얘도 지금 120만 원, 65만 원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전부 다 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걸 제조와 판관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소모품비로 나눠주면 되니까요. 자, 일단은 자산을 줄여줘야 돼요. 자산을 우리가 이 120만 원과 65만 원은 잘못 계상이 돼 있는 거예요. 32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3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모품을 줄여줍니다. 자, 소모품. 자산이 과대 계상되어 있다. 그래서 소모품을 185만 원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중에서 지금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조와 판관으로 나뉘게 되죠. 제조 부문 사용액 120만 원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면 530번으로 여기에다가 120만 원. 나머지는 뭐겠어요? 나머지는 판관이 되겠죠. 그래서 65만 원. 125만 원하고 65만 원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익과 비용의 이연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현금을 미리 받은 케이스예요. 현금을 미리 받거나 아니면 현금을 미리 주거나 그랬는데 지금의 수익이 아니고 지금의 비용이 아닐 때 그 이연 항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연 항목이다, 발생 항목이다 이런 것들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어떤 케이스냐면 자, 현금을 받은 겁니다. 현금을 받았을 때 전액 수령을 했을 때 수익으로 처리하거나 부채로 처리하거나 두 가지가 있겠죠. 자, 현금으로 우리가 돈을 받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수익으로 처리하거나 수익이 아니면요. 부채 계정이겠죠. 이것도 이제 기초 분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시는데 어쨌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쨌든 우리가 수익이든 비용이든 수익이든 부채든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돈을 받는 시점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건 뭐예요? 올바른 분계는 이 중에서 실현이 된 거, 수익이 실현이 된 거는 수익이 맞겠죠. 근데 실현되지 않은 거, 이거는 선수수익에 해당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요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전액을 부채로 계상했다면 이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거 말고 실현된 것만큼은 수익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는 이거 보시면 수익으로 다 처리를 한 거예요. 수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실현되지 않은 부분만큼을 선수수익으로 돌려줘야 돼요. 수익을 줄이고 선수수익을 늘려주게 되고요. 반면에 전액을 다 부채로 계상해놨으면 부채가 과대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현된 부분만큼 수익을 늘려주고요. 선수수익을 줄여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경우에는요. 비용도 지금 현금이 지출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험료 같은 게 차량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납부를 그냥 1년치를 해버리거든요. 1년치를 해버리는데 이 중에서 이제 비용이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자산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내년 거를 미리 납부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이나 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말수정 분계를 통해서 일단은 현재는 비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거는 일단은 소비가 된 부분, 소비가 됐다 아니면 소비가 안 된 부분이 있겠죠. 소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액을 다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 자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비용인 경우에는 자산 부분에 해당하는 걸 수정해 줘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걸 전액을 자산으로 처리해 놨다. 그러면 사용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을 줄이면서 비용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자산으로 일부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면서요. 자산을 늘려준다. 선급비용. 반면에 우리가 전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계상하면서 선급 비용을 줄여주는 이런 분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할게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얘는요, 지금 당사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자료를 참조해서 결산에 입력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얘는 자산 처리한 경우, 비용 처리한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이처럼 우리가 원래는 요 10월 1일, 요 한 줄만 나왔을 건데, 전산세무 같은 경우에는, 2급의 경우에는 1급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월 1일 날 일단 10월 1일에 전액을 500만 원 납입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분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어떻게 돼 있죠? 현재 지금 자산으로 처리를 했어요. 500만 원 처리를 했는데 올바른 건 뭐죠? 올바른 건 뭐예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단기의 보험료에 대해서 보장을 받은 거잖아요. 다음 연도
다음 연도. 자, 그래서 3개월치와 9개월치로 안분을 해줘야 되겠죠. 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안분을 해서 3개월치는 비용 처리. 요거는 자산이잖아요. 내년도분에 대한 보장받는 보험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비용 처리되어야 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중에서 지금 보시면 12분의 9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12분의 3이죠. 4분의 1을 하게 되면 125만 원만큼 비용 처리를 해야 되고요. 반면에 500만 원 중에서 내년도 1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거는 9개월치잖아요. 그러면 375만 원은 자산으로 처리돼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뭐예요? 비용 처리한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자산으로 전액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만큼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자산이 과대 계상돼 있죠? 네, 그러면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결산분기에 입력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결산분기로 되어 있죠. 자, 12월 31일에 일단은 다 줄여줘야 돼요. 그죠? 자산을 줄여줘야 됩니다. 일단 뭐로 계상을 해놨냐면 성급비용으로 계상을 해놨다는 거겠죠. 성급비용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125만 원. 125만 원. 이만큼은 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디 보험료예요? 공장에서 발생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어떤 보험료? 800번대 아니면 500번대? 500번대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500번대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얘는 지금 100만 원인데요. 이 100만 원은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당해년도분은 언제까지죠? 12월 31일이니까 9개월치는 당해년도 거고요. 당해년도의 비용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요. 3월 31일까지니까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는 내년도 비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재 전액을 자산으로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죠. 네, 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자, 비용과 자산으로 안분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비용으로 된 건 문제가 없는데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 중에서 12분의 3에 해당되는 25만 원만큼은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75만 원일 텐데 100만 원 중에서 75만 원 비용이 맞고요. 25만 원만큼은 비용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럼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변에 비용이 와야 되겠죠. 대변에 자, 보험료를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 영업 부문에 해당되니까 보험료를 얼마를 줄여줘요? 25만 원을 줄여주게 되고요. 그만큼 뭐로 계상한다? 성급 비용으로 계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과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럼 수정해야 될 부분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정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2번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보험료에 대해서 내용을 결산에 반영해라. 지금 7월 1일에 일반 전표를 이렇게 분계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성급비용 400만 원 중에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지금 몇 개월이에요? 24개월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2년치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 우리 400만 원 중에서 우리 당해년도분이 얼마예요? 24분의 6개월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지금 전부 다 자산으로 처리가 됐죠. 지금 전액이 자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100만 원은 어떻게 돼야 돼요?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만큼 성급 비용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대변에 일단 성급 비용을 100만 원을 줄여주게 되고요. 이것만큼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디 화재 보험료다?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조 원가로 보험료를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액을 자산으로 처리해 놨는데 400만 원 전액을 처리해 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은 300만 원이고 비용은 100만 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수정분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이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말 결산 분계를 해라. 자, 지금 보시면 수정전 합계 시산표상의 성급비용 계정 중에서 100만 원은 단계 보험기간이 경과된 보험료다. 자, 50%는 제조원가래요. 자, 우리가 성급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100만 원만큼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100만 원을 성급비용으로 계상한 거예요. 네, 성급비용 자산으로 계상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바꿔줘야 된대요? 이 중에서 단기에 보험이 경과된 보험료래요. 그래서 이걸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0%는 제조 원가고요.
제조원가로 비용 처리. 제조원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50만 원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판관으로. 판관비로 보험료로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요만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산으로 지금 처리되어 있는 거를 전부 다 비용으로, 보험료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료는요. 이건 이제 비용이고요. 지금 현재 임대료를, 임대료 수익으로 다 인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익을 200만 원을 인식을 했는데 이 중에서 30%는 30%는 임대기간이 미경과됐다. 그러니까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뭐예요? 선수수익이다. 그러면 60만 원은 선수수익이고요. 나머지는 경과가 됐다는 거니까 140만 원의 경우에는 수익이 맞죠.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어떤 건지를 체크를 해보면요. 이게 이제 올바른 걸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되니까 이때 얘네 둘은 다 변경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조원가 판관비로 돌려줘야 되고요.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에 해당하는 게 전액 수익으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분계 입력해 볼게요. 자, 일단은 선급 비용이 100만 원을 다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31일에 선급 비용이 다 아니다. 선급 비용이 다 아니니까 100만 원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제조 보험료 5일 해서 50만 원. 나머지는요. 나머지가 판관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임대료는 지금 보시면 선수 수익으로 계상을 해줘야 되니까 일단 수익을 줄여줘야 되겠어요. 60만 원만큼은 수익으로 계상돼 있는데 수익에서 선수 수익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수익을 줄여주려면 어떻게 되죠? 차변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 수입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0만 원. 임대료 수입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임대료 904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만큼은 선수 수익. 네, 선수 수익으로 이렇게 6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우리가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수익에서 선수 수익으로 바꿔주는 이런 분계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부채를 60만 원만큼 살려주고 수익을 줄여주는 이런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4번입니다. 7월 1일에요. 현금으로 우리가 지급받은 이자 수익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자 수익이 있는데요. 현금으로 내가 이자 수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자 수익으로 계상을 해놨나 봐요. 근데 이 중에서 100만 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자 수익으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차기에 속한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내년도 이자 수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 받아놓은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바른 분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에 속하는 수익이니까 차기에 속하는 수익인데 미리 받아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 수익에 해당이 되니까요. 이자 수익을 선수 수익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을 줄이면서 자 12월 31일에 자 수익을 줄이려면 차변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 그리고 100만 원 이것만큼 이자 수익만큼 우리가 선수 수익으로 네 이렇게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은 전기 결산 내용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그리고 동사항과 관련해서 단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1월 1일자로 정리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우리가 보험 기간이 미경과되었다. 미경과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험료가 아니다. 성급 비용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2020년 모든 보험의 기간이 도래한다. 이건 뭐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분계를 했냐면 과거에 우리가 공장 건물 보험료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만큼은 이게 2020년에 도래하는 거니까 미경과분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에 언제죠? 2019년 12월 31일에 어떻게 분계를 한 거예요? 성급 비용으로 계상을 해놨겠죠. 예,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돈이 나가면서 자 현금이 1,000만 원이 나갔을 텐데 그 중에서 보험료는 300만 원. 수정 분계를 하든 뭐든 해서 어쨌든 성급 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었을 거다. 이렇게 해놨을 건데 이거를 1월 1일자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자 한다. 1월 1일에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 성급 비용이 이제 2020년도에 다 도래하기 때문에 이 성급 비용 전액을
보험료로. 왜냐면 단기에 실현된 거잖아요. 단기에 보험료가 만기가 도래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에 다 보험의 혜택을 누린 겁니다. 사용된 것으로 봐서 자, 보험료라고 해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요 분계를 진행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억하실 게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가 등장하니까 제조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아마 선급비용이 기말결산분계 이런 분계를 통해서 이 미경과분에 대해서는 선급비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작년도 기말 12월 31일, 19년도 12월 31일에 선급비용 3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다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선급비용만큼 보험료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급비용이 300원이네요. 그죠? 300만 원. 그래서 선급비용만큼 보험료로 바로 분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2020년도에 실현이 됐기 때문에 이때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선급비용으로 계상해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급비용 그것만큼 보험료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제조 공장 건물에 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수수익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막 발생항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용역을 제공하고 이거는 아직 돈을 안 받은 거예요. 돈을 안 주고 받은 거. 그걸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케이스의 경우에는 돈을 미리 주고 받은 거예요. 돈을 미리 주고 받은 케이스인데 비용이 언제 귀속이냐, 자산 언제 비용으로 계산을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수익도 언제 수익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건 아직 받진 않았는데 우리 수익인 경우예요. 예, 그래서 미수수익의 경우에는 지금 내가 이자 예를 들어서 수익을 발생시켰어요. 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경우, 그 경우에 미수수익과 수익계정, 이자 수익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월 1일에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고 내년도 6월 30일에 이자 수익을 받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돈은 이때 받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익 활동을 1억을 빌려줘가지고 이만큼의 이자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계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자를 예를 들어 6월 30일 내년 2월 30일까지 이때까지 지급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어쨌든 7월 1일 기준으로 우리가 100만 원을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자 비용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라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자 비용을 납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의 계정과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우리가 결산분계는 1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요거는 이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과 관련한 그런 명세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결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참조해서 회계 처리를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자 보시면 이건 우리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자 수익이 우리가 1억 900 아니네요. 1,905억인데, 그죠? 예. 1,905억에 해당이 되네요. 1,095억. 예,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4.6%를 곱해서 이제 이자율이 계산이 되고, 이만큼의 이자 수익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 회사가 가지급금을 가져갔다는 거는 어쨌든 누군가 대여를 해간 거로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임직원이 대여를 한 것으로 가정을 해서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이자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건데요. 이건 아직 수취하진 않았고 계정은 미수수익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회사는 어쨌든 이만큼의 이자 수익,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계산해 볼게요. 1,380만 원만큼 회사가 1,480만 원을 계산했다고 하니까 자 대변에는 이자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을 1,38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받지 못했죠. 그래서 미수 수익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지금 거래처 코드,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고 박성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처 코드가 없다는 거는 좀 아무튼 박성환에 대해서 원래는 걸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이고요. 자, 이거는 2020년 7월 1일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게 5천만 원을 차입하고요. 차입을 했고 연 이자율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데 1년이 되는 날에, 그러니까 지금 7월 1일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고 1년치에 대해서 내년도 6월 30일에 지급을 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자 비용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10%의 이자가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우리가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구하면 250만 원이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만큼은 250, 우리가 원래는 5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250만 원은 우리가 2020년, 그다음 나머지는 2021년에 250이 이렇게 발생해서 총 500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이때 기준으로 미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자 비용이고요. 이자 비용이고 250만 원. 이만큼 미지급 비용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는 현대캐피탈 채무니까 항상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미수수익도 원래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박성환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래처 코드 등록해볼까요? 박성환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거래처가 등록됩니다. 자, 볼게요. 자, 3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과 정기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 보면 정기예금이랑 차입금, 정기예금에서는 이자 수익이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그럼 미지급 비용과 미수수익이 같이 등장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매년 이자 지급일이 7월 1일이래요. 2020년 7월 1일에 만기가 2021년 7월 1일이니까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라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보시면 아직 이자를 언제 수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7월 1일에 만기에 수령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자, 7월 1일부터 12월까지 1,000만 원에 6%에 해당하는 60만 원이 이자 수익으로 발생을 할 텐데요. 이때 우리가 절반은 우리가 상반기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머지는 요때 6월 30일 지나서 7월 1일에 바로 이 30만 원과 3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이자 수익이 계산이 되고 한꺼번에 60만 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계산을 안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아무것도 계산을 했는데 안 했는데 올바른 건 뭐예요? 이자 수익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30만 원만큼. 60만 원인가요? 30만 원이죠? 네, 30만 원만큼 이자 수익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고. 자, 요거 장기 차입금 케이스 볼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장기 차입금의 경우에는 지금 10월 1일부터 자,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기간 3개월치하고 그 다음 나머지 9개월치가 있는데 요때 지급을 하기로 했네요. 4월 1일이랑 10월 1일에 6개월분씩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12개월 중에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 10월 1일에 지급을 한다니까 어쨌든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우리가 계산을 아무것도 안 해놓은 겁니다. 미지급했으니까 계산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5천만 원에 7%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12분의 3개월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875000. 그래서 어떻게 올바른 분계가 어떻게 되죠? 이자 비용이고 875000. 이자 비용을 이만큼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분계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입력을 해볼게요. 이자 수익을 먼저 이자 수익이 얼마죠? 30만 원만큼 계산을 해줘야 되죠. 이자 수익을 30만 원만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서 계산을 안 한 거잖아요. 미수 수익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국민은행 이렇게 됩니다. 거래처 코드를 이렇게 걸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요거는 아직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비용으로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0원이지만 우리는 이자 비용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구하게 되고 87만 5천 원.
이만큼 돈을 지급을 안 해서 우리 계산 안 한 거잖아요. 계상을 우리가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계상하시고 항상 거래처 코드 현대캐피탈 이렇게 해서 거래처 코드를 현대캐피탈로 해서 우리가 채권과 채무의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를 신경 써서 반드시 입력해줘야겠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영업부 직원에 대한 12월분 기속급여가 2,400만 원인데 지급일은 2021년 1월 5일이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돼요? 급여를 계상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올바른 거는 단기 기속분이 맞기 때문에 2,400만 원에 대해서 급여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12월 1일에 지급한 영업부 임차료에는 2021년도 3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자 수익에 임차료니까 지급한 거네요. 자, 지급한 건데 우리가 미리 지급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비용으로 지금 처리를 해놨을 거예요. 전에 지금 임차료로 비용 처리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300만 원인데 이거는 당해년도 비용이 아니고 내년도 비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성급한 거다. 성급한 비용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임차료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성급 비용으로 계상해야 되는 게 300만 원인 거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바꿔주는 분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급여 같은 경우에는 왜 계상을 안 했냐 봤더니 자, 급여를 일단 계상을 해주고요. 급여는 지금 영업부 직원에 대한 거니까 급여 800번대 코드를 써주셔야 됩니다. 801번에 해당이 되고요. 자, 급여의 경우에는요 2,400만 원. 그리고 그만큼은 이제 미지급을 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미지급해서 계상을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임차료로 계상을 해놨는데 이 임차료에는 2021년에 해당되는 성급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임차료를 줄여줘야 되니까 비용의 감소는 대변, 그래서 임차료. 그래서 이거는 영업부니까 819로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300만 원을 줄여주면서 이만큼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네, 성급 비용으로 300만 원을 차변으로 자산으로 미리 낸 거니까 이렇게 계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항상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올바른 상황이 어떤 건지 해서 요 수정분계를 기말 수정분계를 입력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